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곳에서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에 첫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네. 그날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피고인 신분이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요. 다시 이해 공판기일이 올해 1월 7일 이뤄졌는데 이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돼서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할 수 없다라고 변호인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문제는 강원도의 한 골프장 직원이 지난해 여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 치는 걸 봤다. 방문해서 골프를 쳤다라고 지금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여름이라고 한다면 지난해 8월에 첫 공판기일이랑 겹치는 시기인데 네. 재판은 나올 수 없는 알츠하이머인데 골프는 하다. 지금 이 골프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요. 일단 골프장에서 지난해 여름에 골프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봤습니다라는 이 목격자의 진술 토대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이 민정기 전 비서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차명호 교수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골프장에 가셨으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일상생활과 알츠하이머에 걸렸어도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은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하신다. 지금 댁에서도 간단한 실내 운동 같은 것들은 꾸준히 한다. 근데 뭐 골프 같은 게 뭐 얼마 대단한 거라고 지금 언론 보도 나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명호 교수님, 네. 알츠하이머 환자가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하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데 골프 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골프는 몸이 기억하는 운동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무수히 많이 연습을 해서 몸에 익혀가지고 저절로 스윙이 나온다. 이런 이제 운동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골프 치셨다면 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츠하이머의 특성들을 알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견해들입니다. 뭐냐면 네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행성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것이 기억력 상실인지 건망증인지 알츠하이머인지 네.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화번호 혹은 수첩 뭐 이런 것도 열쇠들을 자주 잊어버리고요. 네. 심지어는 음식을 하다가 불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잊어버려 태운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동시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네. 실언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언어 자체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워지죠. 아하. 세 번째로는 시공간 기능이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서장애들, 분노를 낸다든지 네. 사람들을 의심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골프를 장에 갔다. 네. 가서 자기의 코스를 찾고 자기가 몇 번째 칠 줄을 알게 되고 아하. 이러한 것들은 네. 알츠하이머 환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네. 알츠하이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여러 가지 건망증 증상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뇌 검사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어느 정도 축적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로 네. 이제 추적하게 되는데 네.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인지를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이것은 좀 더 그쪽에서 이 정도 진행되었다 하는 얘기들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해 8월 27일이 앞서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비오 신부,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첫 재판이 열리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알츠하이머 때문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얘기 먼저 또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얘기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또 조금 전에 하신 일도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광주 법정에 나가더라도 나가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고요. 김복주 예. 방금 했던 말도 까먹는다는 네.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그 목격은요, 골프장 목격은 재판이 잡혀 있는 그 한 달 전쯤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아마 목격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골프장 아마 그늘집에서 목격을 한 것 같아요. 한 5m 이내 거리에서 네. 사람을 관찰했다는 얘기고 네. 그때 봤을 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고 또 운동을 했다 그러면 뭐 상당히 그 신빙성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출석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판단은요. 네. 제가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판사가 하는 거예요. 일단은 출석을 하시고 출석을 해서 법정에 서가지고 판사가 신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판사가 바보 아니니까요. 네. 이 사람 진짜 사고가 정상이네 아니네 하는 거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일단 출석하셔서 네. 증언하는 거, 진술하는 내용 들어보고 네. 판사가 결정할 건데 네. 애초부터 아예 출석 그 자체를 안 하면 네. 여전히 또 국민 정서가 들끓을 수밖에 없겠고요. 아하. 사견이지만요. 네. 전 전 대통령도 털고 갈 게 있다면 털고 가야 됩니다. 네.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셨잖아요. 네. 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네. 네.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골프장에서 봤다는 목격자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강원도에 있는 모 골프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까지 우리 골프장에 다닌 건 맞다는 게 일단 강원도 골프장 직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골프장에 자주 들르긴 했나 봐요. 지난해까지 골프장에 온 건 맞대요. 일단 골프장 직원 얘기예요. 날짜는 밝혀줄 수 없대요. 그런데 그 골프장에 손님으로 가셨다는 그분 얘기는 보세요. 이분이 화장실을 갈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바로 코앞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못 알아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우리 팀이 뒤에서 라운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골프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골프하는 것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른바 그늘집, 골프 쳐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거기서 음료도 먹고, 액주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하는 집 있잖아요. 그늘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늘집에서 카트를 타고 웃으면서 멀쩡하게 이야기했고 너무 정정해 보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전에 모 잡지와 인터뷰 중에 그랬대요. 재임 시절에 라운드하기 전날에는 소풍을 앞둔 학생처럼 마음이 설레 잠을 설쳤다. 유인경 기자님, 일단 골프를 마음이 설렐 정도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 논란은 계속 되는 이유는 진짜로 재판에도 못 나올 정도로 정신 분간이 안 된다는 사람이 골프를 칠 정신이 있냐?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 경험상 전두환 전 대통령은 치매 환자가 맞습니다. 허허. 왜냐하면 치매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허. 본인이 대통령인 거 알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하. 예? 본인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본인의 존엄성만에 국민들을 생각해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골프도 치러 가고 이런 변명은 정말 저는 어머님이 10년간 치매를 알아서 관측을 했는데 치매 환자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아하. 예. 다 저렇게 제정신이 있다고 하지도 않고요. 네.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10여 년 전인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골프만 회동한 게 아니거든요. 측근들이랑 해외여행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하면 레이건 미국 대통령도 치매셨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존엄성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업적들이 있는 분도 아름다운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네요. 국민의 가슴에 이렇게 아픔을 주신 분이 알츠하이머네 어쨌든 옹색한 변명에다가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네 이런 것들 하면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가슴이 아프죠. 그렇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한 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어요. 전 세계 의학계가 놀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다. 네. 심지어 전 재산이 29만 원뿐인데 골프를 치러 다니다니 국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는 어떠한 핑계도 용납될 수 없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그 얘기 뭐 이제 강조한 거죠. 말도 안 돼. 사실 치매 교수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진행 중인 사람이 골프 못 치거든요. 라운딩 하고 나서 까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증언 보고 들은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뭐 이런 민정기 전 비서관께서는 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전 대통령의 증세를 설명하면서 네. 하루에도 일을 한 10번 정도 닦는다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게 아마 알츠하이머 증세가 이 정도로 심하다는 거를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아마 사례를 든 게 네. 일을 하루에 10번씩 닦는다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네. 차 교수님 이 하루에 10번씩 닦는 거 정상은 아니죠? 그게 아니죠.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치면요. 시청자분들이 하루 10번 넘게 이 닦으니 제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니까 10번 넘게 닦으세요. 그러면 골프장 가서도 친 다음에 또 치고. 아직 안 쳤으니까 또 친다. 또 10번 치겠네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입이 있으면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정기 전 비서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 했던 얘기 10번이고 수번 번이고 1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이건 알츠하이머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가까운 일일수록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모임을 간 것도 이제 그 여사께서 이제 모임이 좀 있는데 이 친복 모임 중엔 골프 모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골프 모임을 갈 때 같이 가시는 정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네. 아까 목격담하고는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그냥 친목 모임에 따라가신 건지 골프를 즐기시는 건강 상태인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이미 3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영장까지 발부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로서 불출석해서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는 정말 의학계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상태로 진술할 수 없고 신체적인 능력도 출석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학적 진단이 있으면 재판부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알츠하이머 진단 가지고는 이 재판 불출석을 인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대고 이렇게 나올 수 네. 없다라고 설명하실 게 아니라 정말 그에 합당한 의사 진단사가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면 절차대로 따르셔야죠. 아프신 분들, 고령인 분들도 재판 다 받으러 가십니다. 네. 그거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고 적법 절차를 지키겠다는 의지거든요. 3번째 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측근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변명을 하려면 좀 과학적인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 건 60대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환자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이빨 치아 10번 닦는 거 강박증 환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제대로 된 구체적인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그래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깍듯이 예우하시네요. 그렇다면 그거는 MBA니까요. 우리 이 패널이고 일반인들 국민들이 네. 이 전 대통령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예우도 지키셔야 돼요. 그러네요. 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요, 그때 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 했던 분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티샷을 날리니까 혹시 이랬을까요? 민주화의 아버지 나이스 샷! 그랬을까요?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입이 있다면 정말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예계의 그 비투 논란의 시초일 겁니다. 그 마이크로다 씨의 이제 부모님 사기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온다 뭐 말만 많던 이 마이크로다 씨의 부모님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건이 11월 달에,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때 처음 인터뷰 나왔던 것은 여권 만드는데 2, 3주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여권 만들면 들어가서 해결하겠다라고 네네. 했지만 벌써 2달간 잠적한 상태였고요. 지금 네. 경찰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은 네. 지난해 12월에 그 적색 수배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거든요. 아, 인터폴에서 12월 12일에 발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모 변호사님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라는 그래요? 것이고요. 어허. 현재 이 마다 씨 부모는 뉴질랜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국내에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요.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네. 적색 수배가 이루어지니 경찰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또 아하. 이 변호사가 실제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네. 누가 신고했는지를 그 명단을 파악하고 피해 금액을 파악해서 아, 그래요? 일부 피해자들과 접촉해서 네.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면에 비추어 보면은 먼저 들어와서 직접 해결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마다 씨의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하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 이것도 연막 작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 3주 만에 들어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은 일관돼 보이진 않고 네. 이미 이제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당장에 한국에 들어왔을 땐 체포의 우려가 있죠. 아하. 즉시 구속될 우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론의 문매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끌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피해자 직접 이미 합의를 해놓으면 대다수의 피해자 합의를 해놓으면 국내에 들어오서라도 이 체포나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의 어떤 문매도 좀 잠잠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당장 들어와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경찰에도 그러면 언제 들어올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들어오겠다는 명확한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 다만 그래요? 경찰 입장에서도 네. 예전에는 전혀 연락의 수단이 없었는데 그래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아. 변호사를 통해서 소통의 창구가 생긴 상황이다. 아하.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경찰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경이요. 꼭 선임제 제출하고 와서 선임제 제출. 변호사 선임됐으면 당연히 뭐 출석 언제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뭐 답변은 뭐 이렇게 될 수 없을 것 같네. 뭐 아직 따로 자진 귀국하겠다 이런 거는 들은 게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뭐 14명이고요. 피해가 6억 원 미만이요. 합의를 하려고 접촉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듣고 있는데 아직 뭐 합의됐다 고소 취하됐다 이렇게 경찰서에 제출한 건 없어요. 지금 김복준 의원님 네, 예. 경찰 얘기를 들어봐도 뭔가 답답함이 좀 묻어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도. 그렇죠. 네. 변호인은 선임했다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경찰 와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이기도 한데 네네. 그렇다고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출석할 날짜를 지정을 해요. 아. 근데 이제 물론 뭐 이 사람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어차피 국내로 와요. 적색 수배돼 있고 우리 법무부 통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했는데 네. 거기에서 자진 귀국 거부하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현지 재판 받고 오는 건데 물론 시간은 걸려요. 아하. 항소하고 또 그러면 오래 걸리지 절차가 않겠습니까? 있군요, 네. 결국 오기는 오게 될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강제 송환될 거라는 거 예측을 하고 네. 사전 정지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 선임하고 뭐 친인척 동원해가지고 일단은 가서 일부라도 합의를 보겠다는 거죠. 아하. 일부라도 합의를 본다는 뜻은 바꿔서 얘기하면 네. 나중에 강제 송환 돼가지고 조사를 받은 이후에 네. 구속만큼은 면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도 꼼수입니다. 네. 엄밀히 얘기하면 꼼수고요. 네. 구속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건데 네. 반성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자진 귀국을 했어야죠. 아하.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이제 뭐 변호사도 선임한 것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마다 씨의 부모가 피해 금액, 피해자들에게 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뭐 조카들, 신 씨 부부가, 그러니까 마이클 다시의 부모가 조카들까지 뭐 재천에 보냈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사기 피해자가 14명이고 피해금은 한 총 6억 원 정도 되는데 네네. 직접 조카를 고향 마을에 보냈다는 얘기도 또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경찰이 확인한 건 아닙니다. 언론 보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달 초에 신 씨 부부의 조카가 찾아와서 피해자 2명과 합의를 봤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이렇다더라. 아직 이게 합의를 봤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로는 이 마이크로 다시의 부모가 일단 조카를 보내서 일단 이 피해자들과 일단 좀 합의를 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인경 기자님, 사실은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동안 정말 몇십 년인가 한 30년 됐나요? 98년도에 98년이니까. 일어났으니까 30년도 이제 넘었네요. 30년은 안 됐죠. 아, 30년 안 남았나요? 네, 20년. 20년. 98년이니까 그죠? 1998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20여 년이네. 21년.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그간의 정신적 피해. 왜냐하면 실제로요, 저희가 뉴스파이터 시간 전해드렸지만 이 피해를 당하신 분에는 지금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세요. 네. 1997년, 8년에는 IMF 이후여서 집값은 폭락을 했고요. 은행 이자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아하. 만약에 그 돈으로 압구정동 아파트를 샀다면 6억이라면 지금 4, 50억짜리가 된 거죠. 아하. 그런데 돈을 빌려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성실하게 갚으려고 노력을 했다거나 하면 괜찮을 텐데 보니까 본인들은 신분 감추고 아이도 이름 바꿔갖고 나타나는데 네. 뉴질랜드 수십억짜리 집에 산다고 하니 마음 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네요. 게다가 이분들이 나타나서 조카를 통해서 전액은커녕 뭐 고령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적은 사람들한테만 그것도 일부를 변제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세 차액은 뭐 둘째 치더라도 정말 만약에 그 돈을 제대로 투자하고 우리 것이었으면 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근데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은 전혀 감안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진정성이 좀 보이지 않지 않나라는 네. 뭐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연예계 비투 얘기하면요, 김복준 의원님. 네. 뭐 차용증,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뭐 차용증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20여 년 전에 네, 예. 마이크로 다시의 부모가 주변인들에게,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 때는 사실 사람 보고 돈 빌려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그 사실은 마을 사람들. 그 사건이 발생했던 동네 그쪽에 이제 지인도 제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얘기를, 네네. 들어보니까요. 그냥 한 집 건너 형제처럼 그리고 친인척이 그 몰려 살던 동네였다고 해요. 아, 집성촌 정도군요. 예, 네. 뭐 거의 아. 그랬다고 하고 진짜 아름아름 피해자가 우리가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거 말고 엄청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도산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한 군데가 딱 이 도산이 나면 거기하고 연결돼 있는 그 낙농업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줄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군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피해를 직접 피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피해 입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물론 뭐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는 조카나 이제 변호사 동원해서 차용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그 아마 합의를 시도하는 것 같고 뭐 지금 당연한 거겠지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요, 갯돈을 그 불입했는데 그거를 주지 않고 가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제 고발이 안 된 사람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게 연대보증이에요. 맞아요. 보증슨 분들은 진짜 돈 구경도 못 해보고 다 갚은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화병이 생겨가지고 암이 발생해서 세상에. 사망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6억 14명의 6억 아마 공식적으로 경찰이 접수된 것만 그럴 거예요. 더 따지면 뭐 20억이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그러면 그때 20억이면 지금 얼마일까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떤 기사 보니까 앞서 우리 유인경 기자님도 그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느 기사 보니까 이게 만약에 20억 돈이면요, 당시에 그 압구정동의 그 유명한 아파트 있잖아요. 네. 네. 그 아파트를 몇 채를 사고 남을 돈이었대요. 네. 20억이 돈이요, 당시에. 그러니 그
믿고 마이크로 다시의 부모를 믿고 돈을 주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피 같은 돈이란 표현 갖고는요 부족합니다. 설명이.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지금 김복준 의원 말씀처럼 지금 단계에서는 그나마 차용증이란 증거, 물증이 있는 분들 위주로 아마 합의가 시도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차용증도 안 써줬고 지금 내가 그동안 빚을 다 갚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제받아요? 이런 분은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꼭 고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민사적으로는 이미 소멸시효라는 게 지나서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이제 형사 사건에서 합의 보는 가능성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모도 지금 명확한 증거를 가진 사람한테 접촉해서 합의금을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수의 복수의 증언으로 구체적으로 그 당시 얼마를 빌렸고 이런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시지 마시고, 아, 내가 차용증 없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내 피해 금액은 피해 금액으로 처벌을 못 받을 거야 하시지 마시고, 여러 명이 또 가족들도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얼마를 빌려줬다라고 신고를 하시면 그나마 형사 절차에서 합의 형식으로 받을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차 교수님, 사실은 마이크로 다시가 이 논란 불거지기 전에는 예능 활동 활발히 했어요. 그런데 모 예능에 나와서 그랬어요. 뉴질랜드의 19억짜리 아파트, 19억짜리 집을, 저택을 소개하면서 나와 내 형이 돈 모아서 우리 부모님께 선물해준 집이에요. 막 이렇게 너스레도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아마 피해자분들이 봤다면 정말 속된 말로, 시쳇말로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정말로. 네네. 사실은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믿고 빌려주는 때가 대단히 네.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일반 이제 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뭐 이제 빌린다든지 이래 되겠죠. 근데 사람끼리 빌려줄 때는 믿고서 빌려주는데 이 믿음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 돈에 대한 관점이 이익과 손해 관점에서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이득되면 무조건 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네네. 그 빌린 돈이 사실은 상대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돈인지 그렇죠. 이거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돈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다음학기 등록금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아하. 우리 딸 이번에 결혼식 시킨다고 모아놓은 돈일 수도 그러네요. 있고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진짜 뭐 이거라도 하나 만들어줄 거라고 모은 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나한테 이득이냐 손해냐만 따지다 보면 네. 결국은 생각도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네. 그다음에 상실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복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충분히 그 돈이 있었으면 할 수 있는 일들과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온전히 다 감당해야만 될 때 아하. 심리적 고통은 상당할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이 마이크로 다시가 사실은 삼형제 중에 이제 막내예요, 마이크로 다시는. 그런데 앞서 사진 보면 한 명은 저희가 얼굴을 뿌옇게 칠했는데 그 3명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손 위에 형 산체스인데 이분은 왜 얼굴을 안 가리냐면 이분은 그나마 연예인이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다시와 지금 저 검은색 옷 입은 분 가운데 있는 분이 둘째, 3형제 중에 둘째 산체스고 그러면 왜 큰형은 얼굴을 가렸느냐? 일반인이기 때문에요. 그나마 보호를 좀 해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얼굴은 저희가 가렸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런 보도가 있어요. 아무래도 마이크로닷 씨의 부모가 이제 와서 합의 의사를 밝힌 데에는 마이크로닷과 마이크로닷 형 산체스가 한국에서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유랍니다. 현대판 연전이란 말도 있긴 했었지만 진짜 이 연예계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의 연예계 그 진출의 어떤 의사 유무는 이제 이미 떠난 거 아닐까요? 그건 본인들 생각에 불과할 것 같고요. 과연 그 저를 포함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들을 그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도록 용인해 줄까? 이 부분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겠죠. 예. 그러고 보면 사실은 유인경 기자님, 애초에 마이크로닷의 부모들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어요. 자식들의 앞날을 막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들이. 부모도 그렇고 마이크로닷도 사건 나왔을 때 알아보지도 않고 억울하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그랬네요. 해서 네. 좀 화를 더 키웠던 것 같습니다. B2 때문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가족사가 우리도 알고 싶지 맞아요. 않아도 그렇죠. 뭐 알게 공개됐죠, 됐는데 네. 조효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랑 연락이 수십 년간 뭐 안 됐지만 어쨌든
책임을 지고 싶다. 그래서 당사자 만나서 뭐 얼마를 변제해줬더니 너도 피해자다.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상대방들이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고요. 맞아요. 네. 본시의 내용보다도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똑같이 나쁜 태도를 보인 것 같아서 네. 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유인경 기자님 말씀처럼 이제라도요, 마이크로다시 부모가요, 뭐 돈을 변제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진심으로 피해자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20년, 그분들에게는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해주는 최소한의 성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른 국내로 들어오세요. 떳떳하게 조사받기 바랍니다. 연예계에서 비투가 있었다면 지금 최근에 체육계에서는요, 또 다른 지금 미투가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저희 MBN의 민경영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이제 좀 짚어볼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학원 스포츠 곳곳이 성범죄로 얼룩져 있었던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 용기 있는 진술들이 나오면서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빙상계에서 태권도, 유도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정구라는 스포츠입니다. 이 부드러운 고무공을 사용해서 이제 테니스를 치는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십수년 전에 고등학교 정구 선수였던 한 여성이 새 코치가 당시에 부임하면서 2년 동안 끔찍한 악몽을 겪었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관련해서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로 오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 이제 지인을 연결을 해서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지인이니까 너 여기 와서 이렇게 코치해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합숙을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의 그 담당이라고 하죠. 뭐 옛날에는 그거를 따까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계속 뭐 빨래라든지 선생님 방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서 이제 선수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접촉을 했을 때 힘이 너무 세서 그거를 제압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 힘을 이겨내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차례 일이 성폭행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술을 드시고 오는데 숙소에서 자는 선수를 불러내서 전화를 하세요, 숙소로. 전화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 등등에 그 당시가 너무 잊혀지지도 않고 계속 기억이 너무 남아서 처음에는 남자 만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저희가요, 민경영 기자가 사실 이 취재를 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요, 많이 쓴 대목이 피해자분의 신상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2차, 3차 피해가 우려돼서요, 있을까봐 우려돼서.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정말 듣고도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코치로 와가지고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군림하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술 마시면 이제 소각장이라든지 뭐 쓰레기 치우는, 그러니까 후미진 곳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으로 이제 여고생 그 선수들을 불러내서 성폭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도 이제 운동도 꽤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의 이제 차제에 이걸 좀 돌이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스포츠. 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합숙을 시키면서까지 운동을 시켜야 될까?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전인 교육해야 되고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아예 합숙시켜놓고 운동 기계를 만드는 그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상하관계, 어떻게 보면 주종관계 같이, 노예관계 같이 형성이 돼가지고, 감독이나 코치의 어떤 그 부당한 지시에 한가할 수 없는 그 구조가 형성된 거 아니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노출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맞아요. 차명호 교수님, 저 피해자분의 조금 전에 그 얘기 중에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오랫동안 남자 만나기가 너무 두려웠대요. 정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사실 일종의 트라우마이기도 하고요. 이 성폭력, 성에 대한 침해는 단순한 어떤 신체적 침해가 아니고 인격적 침해로 규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장면 혹은 유사한 인상들을 갖다 보게 되면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네. 그 결과로 이 가장 친밀한 만남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성적인 어떤 관계들이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라고는 아주 분리된 그리고 자기의 힘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내 자신이 침해받는 느낌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삶에 영향을 미치기가 그러니까요. 쉽습니다. 네. 네. 혹시 홍순빈 아나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그러면 10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 혹시라도 가족들에게도 좀 알리고 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새 코치가 부임하고 성폭행이 2년 가까이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끔찍한 악몽 같은 시간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하. 관련해서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선수 시절을 하면서 그 상황을 겪었는데도 아무한테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 운동을 너무 끝까지 하고 싶고 저의 꿈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부모님의 반대가 일단 너무 심해서 이 얘기를 폭로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겪을 고통과 이 운동 세계에서는 나는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번에 심석희 선수를 보면서 조금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지금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말 못할 고통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이러다 보니까 먼저 용기를 내는 사람이 중요한 걸까요? 유인경 기자님,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보고 이분도 힘을 얻었대요. 저는 심석희 선수를 또 하나의 잔다르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에 국가인권위에서 스포츠 폭력 사태를 조사를 해서 제가 취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린 여선수들을 성폭행을 했고 심지어 후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주장인 언니가 전담으로 코치한테 성폭행을 감당했던 이런 얘기가 10여 년 전에도 있었고 논문까지도 나왔는데 이 놀라운 체육계의 침묵의 카르텔 때문에 아무도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냈고요. 한국에서 가장 빛나는 빙상 선수 금메달리스트가 네. 명예와 뭘 다 걸고도 다시는 나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왔기 네. 때문에 이 체육계의 미투가 이걸로 사그라들지 않고 제대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피해자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기억 속에서 정말 이 끔찍한 기억을 지우고 싶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보고 어렵게 힘을 내셨대요. 그래서 최근에요. 그 가해자, 즉 당시의 코치한테 연락처를 수집해서 통화를 직접 했다면 당시 녹음이 된 통화 녹취 내용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 진과목회 나왔을 때 마음 아프더라고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있는 돈 없을 때니까 합의 좀 봐주고 내 평생 아직도 그 피해주장이랑 선생님 방이 계속 생각나는데 미안해. 더 이상 말 길어지기 싫고요. 딱 보름 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월세 사는 것도 다 빼야 될 거 아니. 얼마 안 되지. 그런 거 챙길 시간은 없고 제자를 그렇게 해요? 그건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예. 뭐 지나가면서 지하철에서 네. 다른 사람 무슨 발등 밟은 식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되니까 제자를 성폭행하고 그랬겠죠. 저 사람 변한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요. 네. 왜 계속 돈으로 대처하려고 그러죠?
사과가 돈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이거 돈으로 이 대화를 주고받을 상황은 아니죠. 네. 예, 와서 무릎 꿇고 빌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 예, 내가 전세 빼서 그 돈도 많이 안 주겠다는 뜻이네요. 월세방 빼서 준다고 그러면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뭐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 전 재산이 월세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지금 사과하는 건데 이 사과가 사과일까요? 예, 진짜 화납니다. 지금 이 피해자분은요,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신 이유는 지금 금전적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혹시라도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가 아마 시청자분들도 최대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13세 미만의 그 아이에 대한 성폭력을 가했을 땐 아예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이 사건은 여고생이라고 한다면 13세 이상이긴 한데 공소시효 특례로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15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거기 공소시효가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아마 변호인과 상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단순히 폭로하는 걸 넘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반드시 의뢰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사법정의의 실현은 뭐 돈으로 합의받고 이 사람이 반성한다는 말 듣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징역 몇 년형의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이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미성년자 13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적 증거가 남아있으면 또 그때부터 10년 동안 연장되거든요. 그래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쉽게 10년이 지났네, 15년이 지났네 포기하시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국가에서도 무료로 국선 변호사 같은 변호사들 지원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꼭 법적인 절차로 네. 처벌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이 가해자였던 당시 코치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게 궁금하실지도 몰라요. 과연 정말로 금전적 합의였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우리 민경영 기자에게 이 여성은 뭐라고 털어놨습니까? 이 여성은요, 합의가 아니라 자수를 권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전 코치였던 남성은 돈을 건네면서 합의를 시도하는데 네. 여성은 내가 전한 목적이 합의가 아니라 자수를 권하는 거다. 자수해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추길 바란다라면서 자신의 전화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네네. 생각을 하는 게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응징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유도 선수였던 선수가 말하기를 너무나 후회하고 있을 17살의 과거의 자기에게 네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뭐 저 사람들 감옥에 넣고 이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20년 전에 김부남이라는 사람이 성폭행을 했던 사람을 찾아가 죽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짐승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성폭행 당한 분에게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스포츠계에 많은 미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응징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탈주하고 싶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이 통화했다는 그 당시 코치, 그 사람과 우리 민경영 기자가 통화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대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끊겠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네, 그렇죠. 할 말이 없으니까 네. 뭐 저 전화 받아가지고 기자가 질문하는 내용, 뭐 답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또 그래도 또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 되니까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적인 건 아니다 하고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근데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네요. 끊겠습니다. 끊겠다고,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네요. 네. 예. 혹시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만 자수를 정말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줄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근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사실은 떠밀려서 자수하는 거죠. 이미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증거 주십해서 형사 절차를 예고한 상황에서 자수를 했다라는 것은 강경받을 사유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 게 현재도 일선학교에서 선생, 코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청법이나 다 보시면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자격이 없는 거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용기를 낸 이 과거의 선수였던 이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네.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하고 그러니까요. 신속하게 피해자의 그 신원을 보장하면서 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면서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까지도 일선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근무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까지도 학교에서 버젓이 근무했대요. 만약에 이 용기 있는 고백이 없었다면 어디선가도 계속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법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수사기관이요. 이제는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요. 떳떳한 절도범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상습 절도범이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전라도 등 전국을 돌면서 늦은 시간 이 상점에 금고를 털던 절도범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14일에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네.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의 태도는 굉장히 뻔뻔하고 당당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당당해요? 네.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네. 뉴스를 못 봤냐? 내가 그 결핵 절도범이다라면서 어떤 서류를 내미는데 아하. 그게 바로 결핵 진단서였습니다. 하하. 그 뉴스에 나왔던 결핵 걸린 절도범인데 그게 딱 이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밀자 절도짓을 하다가 잡히자마자 뉴스 못 봤어요? 나 그 결핵 저기 절도범인데 짜잔 내민 게 진짜 결핵 진단서랍니다. 관련해서 경찰도 얼마나 황당했을까. 잠시 저희가 경찰 얘기 좀 들려드릴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거 잡고 보니까 경찰도 황당할 것 같아요. 당당한 모습에. 아니 일단은 죄송합니다. 뭐 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 아세요? 저 결핵 환자예요.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고 사실 반성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경찰관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네. 예전에 체포돼서 구속돼야 되는데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으로 그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하. 심지어는 잡혔는데 네. 전염병이다 보니까 일반 유치장에 그 신병을 구금하면 다른 피의자들이 지금 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못 데려가니까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병원에는 사실은 이런 감시하는 인력이라든가 체포구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빠져나가서 아하. 도망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군요. 아이고. 아니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아니 이번에도 잡았으면 또 병원 데려가 되니까 또 도망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언론이 무섭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우리가 그전에도 이 방송 했거든요. 네네. 이 사람은 검거해도 일단은 조사 과정에서 형사들도 마스크부터 써야 돼요. 아이고 예. 세상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치장에 수감을 하는데 유치장에 수감을 하면 아무리 죄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송치해서 구치소로 보내면 구치소에는 더 많은 그러냐. 죄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 가면 실제로 구치소에 결핵 환자를 같이 입감시켜갖고 14명하고 접촉해서 4명의 양성 반응이 나왔던 사실이 있어요. 있어요? 전례가 있군요. 예, 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구속을 가능하면 안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검거했을 때도 이제 어렵게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국립의료원에 데려다 줬단 말이죠. 아하. 근데 거기 국립의료원은 강제로 수감시켜 오는 데가 아니니까 도망갔어요. 하하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계속 잡아도 병원에서 일단 이 병원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이제 감시가 조금 소홀하면 도망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참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요 과연 어떻게 됐을지 일단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에 가가지고 기사가 났었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기사 못 봤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결국 자기 결핵 환자라고 알리려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막 구속할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이게 1급 전염이지 않습니까? 전염병.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 치료받던 중에 그냥 자기 의사대로 해서 그냥 나가버린 거죠. 치료 중단하고. 이게 뭐 호흡기로 전염되다 보니까 그쪽 피해자 마스크 씌우고요. 저희도 뭐 똑같이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리고 또 뭐 그 친구한테 뭐 수갑 같은 거 채웠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다 소독하고. 아하, 유인경 기자님, 이거 경찰 분들도 애를 먹었어요. 잡았던 포승줄 다 소독했답니다 지금. 근데 오늘 이 뉴스파이터가 본영의 의학 프로 같아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네. 트라우마에 이제 결핵 환자까지 나오는데요. 경찰도 이제 한 번 당할지 두 번 당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감염을 위한 감소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네. 또 환자한테도 이제 더 이상 결핵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주사도 놓기도 하고 네. 포승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소독을 하고요. 아하. 음압실이라 그래서 외부로 공기가 퍼져나가지 않는 곳에 격리를 해놓고 아하. 가서 직접 취조를 했다랍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아무리 범인들이 잔머리를 굴린다고 해도 경찰이 제대로 가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진단서 내미는 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진단서가 무슨 면허증입니까? 뭐 어이가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네. 절도 면허증도 아니고 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대체 결핵이 얼마만큼 무서운 질병인지 한번 저희가 전문가분께 여쭤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이제 내성결핵에서 치료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결핵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던 분들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결핵 같은 경우는 공기맥이라서 이제 공기 중에 확산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노출되는 사람한테 이제 면역력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 10% 내에 감염이 된다고는 돼 있어요. 어쨌든 약물 수농도만 잘 지켜서 복용을 잘하면 뭐 완치는 가능하죠, 결핵은. 의도적으로 치료를 잘 안 맞는다거나 뭐 내성결핵인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강제 입원시키는 그런 제도도 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무서운 병이다 보니까 이 절도범이 아주 당당하게 절도 면허증처럼 이 결핵 진단서를 활용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진짜 우리 유인경 기자님 말씀처럼 경찰이 한 번 속지 두 번 당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법무부한테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서울 동부구치소, 많이 들어보셨죠? 동부구치소 누가 있어요 지금? 동부구치소가 신식 건물이에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해 주신 음압 격리실,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시설을 갖춘 방을 만들어서요. 여기에는 결핵 환자도 수용할 수 있고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도 이 환자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진 방이에요. 딱 여기다가 일단 데려다 놓고 이제 조사가 시작되니까 경찰도 뛰는 범죄자 위에, 절도범 위에 나는 경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명호 교수님, 이 사람은 정말 그동안 이 결핵 진단서만 있으면 아무도 날 못 건드려. 나 여기 세상 거 다 훔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보통 저희들이 왜 이제 과거에, 요즘은 네. 안 그렇죠. 과거에 어떤 뭐 문제에 연루되면 네. 난 누구 알아 이런 거 참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난 뭐 대통령이라는 누구 알아 이제 네. 그래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병이 있다는 게 나의 정당성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자신이 결핵 환자인 게 네.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어떤 내가 정당하다는 거, 내가 이래 아파서 이래 다닌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잡아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전 수사 과정, 그다음에 처벌 과정에서 자기의 병이 긍정적인 강화로 작동을 해버린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은 마치 내가 누구 알듯이 네.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내면은 자기 증명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예, 제가 네. 아까 네네. 언론이 무섭다는 얘기 왜 했냐면요. 네네. 사실 경찰이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아하.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속수무책이었는데, 언론에서 나오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한 과정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셨냐면, 그 사람이 그 수용돼가지고 수용자들한테 옮기는 게 두렵다면 이 사람을 놔둬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 일반인들 우리한테 옮기는 거는 그런 문제 없냐, 이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경찰이나 법원이 이 법무부가
재빨리 적응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동부구치소대가 이제 감압실을 만들어 놓고 네. 이제는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조사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앞으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이제는. 아하, 네. 예. 보세요. 앞서 우리 유인경 님 설명처럼요. 감염 위험 감소 마스크 착용. 경찰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겠어요. 감염성 감소 의약품 투여. 포승, 아이고, 진짜, 저는, 여기서 웃음이 나와서 웃으면 안 되는데, 포승줄, 조사실 다 소독했대요. 마스크 쓰고 소독했을 거 아니에요. 음압 격리실, 그러니까 공기가 안 빠져나가게 해요, 외부로. 음압 격리실 방문해서 조사한대요. 설마, 여기 진짜 들어갈 때 경찰들도 진짜 좀 아이,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정말 싫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가서 조사는 해야 되니까 서울 동부구치소 신식 건물에 마련된 음압 격리실에서 이 절도범을 조사한다는데 글쎄요. 손정희 변호사님 전염병 진짜 이거 진짜 이 결핵을 악용했잖아요.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양형을 고려하셨을 때 종전에는 불구속으로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았지만 이젠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정가 10범이고요. 상습 절도 혐의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더군다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전염병을 가지고 고의로 전염을 시키면 이게 우리 전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령에 또 처벌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네.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만약에 구치소만 이런 음압실이 있다면 교도소도 얼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혐의 그러니까요. 확정이 되면 아. 교도소에도 가야 되고 이걸 또 모방한 범죄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요. 정신을 못 차렸던 게 절도를 저지른 무대가 지금 전국이면 전국. 전국이에요. 서울, 인천 이게 무슨 트로트 노래처럼 어디 찍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인천, 경기, 전라 찍고 이거 뭡니까 이게 전부 돌아다니면서요. 정말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구치소에서 전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저 절도하는 과정에서 주변 분들에게 혹시 전염시키지는 않았나 이런 것도 우려가 돼요. 어쨌든 이 결핵이요. 지금 저희가 알아봤더니 한 2주 정도만요. 이 결핵 치료 약을 먹으면요. 일단 다른 분들에게 전염되는 걸 막을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이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2주 딱 마음만 먹고 약 먹었으면 자신의 결핵도 고치고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걸 머리를 나쁜 쪽으로 써가지고 구치소에서 음압 격리실이라는 최신 장비 속에서 경찰과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법에 단죄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